얼마냐고? 감사합니다. 꼴찌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예술작품 파괴가 있었는데 정유경 작가도 거기서 오랫동안 스캇 1호라고 저희 불렀었는데 이제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고 작품 활동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계시는 박은성 작가나 성현숙 작가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작품 파괴를 당했고 너무들 슬프고 마음도 안 좋고 지금 이제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 또 어떤 계기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물론 토론회가 콜텍 케이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장 예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프닝 퍼포먼스를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멋지게 좀 준비해 주신 것 같고 고소를 했어요. 이 작품 파괴에 대해서 그 재판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도 최근에 그 이하 작가 문제라든지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된 법률적인 도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직접 참여해 계시고요. 민주사회관 변호사 모임의 박주현 변호사 선택하겠습니다. 거의 종합예술인이라고 저는 요새 부르고 있는데요. 콜텍 그 지회에 이인근 지회장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본이 예술을 이용하는지 많이 좀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K 갤러리나 이런 갤러리들이 G갤러리 이런 데들이 작품을 진짜 무슨 새우깡 생각하는 것처럼 대하고 작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자기네 작품이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수장고 이런 데 아파트 하나 사놔서 그냥 쟁여놓고 작가들이 자기 작품이 누구한테 팔렸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미술 시장이었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어떻게 갤러리들을 운영하는지를 좀 배운 다음에 이건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술이 아니다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식의 작업을 좀 하게 된 거죠. 저희는 어쨌든 지금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도권 그 이후에 사실 제도권에서 더 많이 전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작년 이후로 국내 전시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외국에서만 전시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제도랑 비제도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박주민 변호사님이 좀 즉흥적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진짜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엄청 치밀해 말도 못해요. 머리 아파가지고 죽을 즉흥적인 것도 있는데 즉흥적으로 보이는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그런 치밀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어쨌든 그 언어가 되게 많은 거를 규정 짓잖아요. 근데 현장 예술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예술 행동은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사실은 성우 선생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 자주 간다는 공통점 빼놓고는 그렇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화적 직접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직접 행동을 하는 건데 직접 행동이 좀 예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보면 변술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예술적으로 직접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안 잡아가니까 이렇게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언어를 정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파견미술이라는 말이 요즘에 생기긴 했죠. 근데 파견미술팀을 제가 기사 쓰면서 인터뷰 해보니까 그 말을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거칠다 말이 파견한다. 근데 저는 어쨌든 옛날의 민중미술이랑 지금의 성우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콜트 예술가들이나 이동수 선생님이나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되게 주체적이에요. 누가 운동권에 이렇게 시다발이나 아니면은 봉사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표현을 한다고 간다거나 전진경 작가는 콜트 안에 있으면서 일부러 콜트 아저씨들을 안 그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공간을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 하지만 그 사람들 같이 하는 거 저희 같은 경우도 하여튼 저희는 이제 내성적 운동을 만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거기보다는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많이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좋은 단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용어가 그러니까 현장 예술도 조금 부족하고 예술 행동도 약간 부족한데 조금 말을 같이 한번 만들어 정말 이제 생각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현장 예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가 갑자기 젊은 층이 됐는데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부담 없게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부담스러우면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촛불 집회 한 다음에 2009년에 그 문해지능 기금 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8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성의 없게 대답이 물론 왔죠. 그래서 그 2009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도사업에 지침이 내려졌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된 단체나 예술가가 이제 지원금 못 받게 된다라고 했고 진짜로 뭐 몇몇 극단들이 뭐 취소되고 그런 거는 뭐 다른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이게 아직도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젊은 작가들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그리고 뭐 다른 문광부가 주최한 전시에서 전시할 때 전시물을 그 직원들이 들고 튀었어요. 도망간 거예요. 너무 황당한데 저희가 했던 작업물을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시장인데 어떻게 문화관광부 주무관이 와가지고 작품 들고 튀어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래가지고 공모 밥줄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구나. 이거 안 먹냐고 뭐. 네.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뭐 하여튼 저희는 이제 무슨 콜드 침탈도 되게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것도 침탈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런 법조항부터 우선 원래 없었던 거니까 빨리 없앴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위축되는 게 저도 보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잘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혐오를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아직 높은 사람이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혹시라도 보실까봐 무서워가지고 치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자기 혐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뭐 별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때 그 일이 있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근데 우려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단 말씀해주신 그거는 그때 당시에 대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뭐냐면 이제 촛불 전에 한미 FTA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걸 알게 된 거냐면은 공공기금으로 돈을 준 단체들이 그거를 시위 집회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근데 이게 예술만이 아니라 행자부 프로젝트 전체를, 그러니까 NGO 시민사회 전체와 관련한 행자부가 지침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보조금을 주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반국가적 행위를 하냐 이런 게 이제 되면서 이제 문화예술 쪽 문학을 통해서 이제 문진기금 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고 당시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남아있던 것을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했지만 이제 어쨌든 실제 실효성은 없었죠. 왜냐하면 이게 지원 사업을 주로 예술단체들이 하는데 단체가 전과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단체 사무국장이 만약에 지시보로 처벌을 받았으면 사무국장이 바뀌면 그만인 거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 논란되고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없애지도 못하고 하지만 뭐 별로 적용된 사항 없이 끝나고 몇 번에 이제 문화연대나 몇 개 이제 국정조사 같은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끝나고 이런 상황이었고 뭐 그런 내용들은 동의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법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꼭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도화된 장치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독서법안들을 없애는 것도 저는 법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박준희 변호사는 오늘 두 탕째인데 아침에 경범죄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들 뉴스 보셨는데 경범죄 했는데 예를 들면 이하 작가 같은 경우 경범죄 처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불법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리트 아트나 다 그냥 경범죄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청소년 보호법 같은 거 최근에 뭐 성폭력이나 학원폭력이랑 외표를 있고 청소년보호법 같은 게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의 직격탄이 대부분 예술 작업들이나 표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지난 10년 사이에 국가보안법 이후에 가장 많은 표현물에 대해서 침해를 했던 게 이제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순수 예술까지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표현이 중요하다는 걸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콜콜의 콜트콜체
꼴택꼴택, 저희 콜콜이라고 요새 불러서 꼴택꼴택 케이스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꼴택꼴택만이 아니라 현장 예술의 흐름이 이제 쌓일 만큼 쌓였다라고 저는 좀 보는 겁니다. 그 아방몬 프로젝트 말씀하셨죠. 저가 문화인데 처음으로 예술 관련된 법소송을 지원한 게 아방몬 프로젝트거든요. 임 선생님 제안하셔가지고 당시에 뭐 그 입김팀이랑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특히 대출 이후에 현장 예술에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아트라든지 이런 관계성들의 작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작품 훼손이 과거처럼 어떤 개인의 작품 오브제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됐고, 그게 사실 용산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죠. 이거 소송 가야 된다고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진행이 안 됐고, 이번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번째로는 이제 콜트 예술이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오히려 미술 쪽은 이제 늦게 결합된 형태고,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7년 사이에 엄청난 커뮤니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문화인데도 뭐 한국 현장에서 대부분 결합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광범위한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이제 한 사안에, 사실은 사안으로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는 큰 사안이 아니잖아요. 한 개 단위 사업장, 예를 들면 한미FT나 뭐 촛불 이런 것과 비교하면 단위 사업장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결합한 케이스가 없고, 뭐 진짜 전 세계적인 예술가 네트워크까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가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분노나 직접적으로, 아까 이제 저는 박은선 작가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콜트콜텍 노동자들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예술 행동에 대한 어떤 권리 투쟁들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아주 돌발적인 것 같은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예술가들이 싸워야 되지 않나, 현장 예술가들이 권리 투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현수막 작품을 청계천에 걸었다가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담겨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싸우고 싶었어요. 싸우고 싶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제대로 못 끌어낸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뒤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예술의 개념들을 활용을 하되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떠오르는, 그 당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현장의 그림을,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막이기도 하죠. 예컨대 지금 저 걸려있는 저 벽에 걸려있는 저 현수막도 그냥 현수막이잖아요. 지금 현수막이 예술작품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저기에다가 사인을 만약에 제가 하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의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술가들이 지금 뭐 법정 투쟁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쟤네들의 논리대로 몇 푼을 1억이냐 뭐 100만 원이냐 따지지 말고 우리는 아예 돈 생각하지 말고 싸울까? 이 생각도 다른 논리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돈보다도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을 함께 연대해내느냐, 또 함께 무엇을 같이 공유하느냐, 무엇을 소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 함께 노동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콜트콜텍 저 현장 예술, 현장 투쟁이 생존권 투쟁이기보다는 일종의 상징 투쟁인 것 같아요. 재능교육도 마찬가지로 생존권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또는 이미 부분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이것은 생존권 투쟁 차원을 넘어서 상징 투쟁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술이, 특히 현장 예술이 여기에 어떻게 결합해서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 투쟁의 장을 어떻게 열어나가고 그것을 재구조하고 또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현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재부라는 게 있어요.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지침을 만듭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각 단체들, 각 기관한테, 산하기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산하단체까지 다 뿌려요. 근데 그 지침이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행안부는 이제 불법단체를 조사하죠. 행안부가 이제 경찰에서 뽑아올린 그거를 목록을 만들어 또 같이 뿌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화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영화 단체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제 인권영화제 팀도 그래서
10년 이상 지원을 받다 지원을 못 받았고 많은 미디액트도 아시다시피 미디액트도 잘리고 많았고 그래서 소송도 했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해서 했고요. 단 한 건도 이기지 못해서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발령을 했는데 왜냐면은 정보를 다 그 행정기관이 갖고 있어요. 심사를 해서 판단하잖아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나온 쪽지에는 분명히 불법단체라서 우리가 지원 안 했다라고 돼 있는데 막상 소송 가면 그건 잘못된 정보공개였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네가 부적합하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소송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근데 사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죠. 공무원들 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정교조 이런 분들이 시국선언하는 건 다 처벌하고 막 온갖 난리를 치면서 정작 국가가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지원을 끊는다든지 형사처벌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술과 국가의 중립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변희재하고 낸시랑하고 둘이 토론하는 걸 딱 보면서 너무나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서로. 한국 사회에 어떤 무의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은선 씨가 얘기했는데 정말 정교하게 짜야 된다. 작업을 할 때 타깃이 뭐냐, 내가 얻고 싶은 정치적 전략은 뭐냐, 그래서 거기서 획득되어지는 건 뭐냐, 나 거기서 뭘 포기할 거냐, 내 소유는 뭐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사실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같이 획일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당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투쟁해도 이건 형법상으로도 저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길 수 있고. 근데 법제도 개선까지를 요구하면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 부분은 사실 논쟁에서 나는 확인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우리 문화예술진흥법 바꿀 때 그 작업을 하면서 독일법을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신기한 건 독일법은 그 법 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꼴꼴이한 인간이 수많은 예외 조항들이 있고 그 예외 조항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제도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조하는 게 아니라 비제도의 영역을 법이 남아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 나 굉장히 그게 놀라웠어요.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아무리 제도가 합리적으로 그러면 또 꼼꼼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 제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비제도 영역이 남아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위로 뜬 문화가 있으면 밑에서 이제 언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상관관계에 대한 거를 이중성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법제도 개선이나 또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할 때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한편에는 있지만 그래서 훨씬 변화를 추동하는 에너지 또는 그것의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하면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 다 그게 제도 안으로 전부 다 흡입되거나 그러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걸 고민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장예술도 저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고에는 그걸 썼는데 사실은 바로 현장예술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정말 예전의 민중미술하고는 다르다고 이론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구분화할 수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요소들을 접합을 허용한다. 사실 예전에 80년대 민중미술이나 이런 데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현장예술하고 굉장히 다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예술은 무슨 예술가가 예술을 만드나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예술작품으로 꼭 그게 실증되나 그러지 않는 지점이 바로 대중인데요. 대중은 사실은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대중 어떻게 하면 이거를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갈래의 맥락을 만들 것인지에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민중미술 때는. 그래서 결국 그게 구조적인 이데올로기 싸움에 머물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힘을 갖고 이 예술계를 장악할 것인가에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전격적인 의미론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고 보다 더 실질적인 현장 그거는 훨씬 더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연구소가
만약에 꾸준히 작업을 해서 축적이 돼 있고 그래서 누가 요청을 해도 자료 제공이 되고 어떤 예술가가 어려움이 처해도 딱 그렇게 담론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렇다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